그날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는 벌레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하나뿐인 누나의 결혼식 날 축복 대신 날아온 것은 시댁. 식구들의 서늘한 멸시와 고졸 백수는 우리 가문이 수치니 당장 나가라는 잔인한 폭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병마에 쓰러져 자퇴를 선택해야 했던 소년의 아픔은 그들에게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 낙오자가 머지않아 시댁 가문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학벌과 배경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 던져진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 모든 편견을 단 한 번의 수술로 무너뜨린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증명되는지 그 뜨거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입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화려한 조명과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가득한 대연회장 입구에 서니 가슴 한구석이 몽글거려요. 오늘은 제 하나뿐인 혈육 세연 누나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하네요. 맞춤 수트에 빳빳한 옷깃이 목을 죄어오지만 입가에는 자꾸만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식장 안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르고 하객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누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누구보다 눈부신 드레스 자태를 뽐내고 있겠지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남매만 덩그러니 남겨졌던 그 시린 겨울날들이 떠오릅니다. 누나는 저에게 엄마였고 아빠였으며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민준아, 넥타이 좀 똑바로 매야지. 오늘 내가 우리 집안 대표잖아. 대기실로 들어온 누나가 제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합니다. 누나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따뜻합니다. 오늘따라 누나의 눈시울이 붉어 보여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의 결혼 상대인 진우 형은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병원 재단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누나와는 같은 병원 동료 의사로 만나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왔지요. 완벽한 신랑감이고 누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묘한 온도를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 인생은 순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제 몸에는 원인 모를 불행이 찾아왔어요.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펜을 쥔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한복판에서 주저앉기도 했지요. 병명은 모야모야병. 뇌혈관이 담배 연기처럼 가늘어지다 막히는 희귀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지가 가장 큰 공포였으니까요. 학교를 쉬는 날이 늘어났고 결국 저는 자퇴서를 던지고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민준, 너 또 꾀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반 출석률 깎이는 거 안 보여? 그때 제 옆자리에서 독서를 내뱉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랑의 여동생이자 이제 제 시누이가 될 수진이었지요. 수진이는 학교에서 소문난 실세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기록과 완벽함이 더 중요한 아이였어요. 제가 아파서 창백해진 얼굴로 엎드려 있을 때도 그녀는 제 책상을 발로 차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결국 제가 학교를 그만두던 날 수진이는 친구들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지요. 공부하기 싫어서 쉬하더니 꼴 좋네. 넌 평생 낙오자로 살 거야. 그 차가운 말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뇌혈관 수술의 권위자인 김 교수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대수술 끝에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소리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직접 구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제 시계는 남들보다 2배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잠을 줄여가며 전공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누나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대견해하면서도 안쓰러워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누나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를 받으며 저는 신의 손이라 불리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성장했습니다. 복잡한 뇌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한 방울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예민하게 감각을 벼렸지요. 이제 저는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 수술 요청을 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들에게는 제 구체적인 커리어를 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전했지요. 누나의 결혼식에 맞춰 귀국한 저를 매형의 아버지인 강 이사장님은 간곡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교수,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병원에 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네. 이번에 들어온 VIP 환자 수술, 자네가 꼭 맡아주게. 이사장님은 제가 누나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실력 하나만 보고 저를 초빙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누나가 일하는 곳이자 누나의 시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의 표정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식장에 울려 퍼지는 결혼 행진곡이 제 상념을 깨웁니다. 누나가 매형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면사포 아래로 누나의 행복한 미소가 보입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저는 맨 앞좌석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가 차례로 서빙되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박 여사와 명품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수진이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지 않고 제 수트와 시계 그리고 구두를 훑어내립니다. 수진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조롱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입니다. 민준 씨라고 했나? 오랜만이네.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대학은 졸업장이란 게 중요하지 않아? 수진이가 제 앞에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듯 말합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립니다. 박 여사는 고결한 표정을 지으며 부채질을 하더니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듭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벌과 가문을 중시한단다. 세연이가 의사라 우리 진우랑 맺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쪽 집안 배경이 좀 걸렸거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은 고졸이라니. 우리 수진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박 여사의 말에 테이블 주변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누나의 결혼식 날 신부의 유일한 가족인 저를 면전에서 깎아내리는 그들의 무례함에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굳이 지금 제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수진이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기세등등해진 모양입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장내가 다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말도 마세요. 얘 고등학교 때도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던 애예요. 자퇴하고 나서 뭐 대단한 거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학위 하나 제대로 못 따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우리 오빠랑 세연 언니 결혼식에 이런 나고자가 껴있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 봐. 수진이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을 울립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신부 동생이 고졸이라니
이사님 댁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하는 말들이 제 귓가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누나가 이 상황을 볼까봐 걱정이 앞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동자 속에는 10여 년 전 병마와 싸우며 혼자 눈물을 삼키던 그 소년의 분노와 수천 번의 수술을 집도하며 다져진 차가운 이성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오늘 누나의 결혼식인데 손님들에게 예의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지만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수진이는 이제 제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립니다. 예의? 내 주제를 알라는 소리야. 너 같은 고졸 백수는 이런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 없어. 음식 아까우니까 이만 나가주지 그래.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고 사람들의 동정 섞인 혹은 비웃음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힌 연회장의 문 너머로 이제 곧 시작될 후폭풍이 예고되는 듯합니다. 매형의 아버지인 강 이사장님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장님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려다가 박 여사와 수진이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의아한 듯 걸음을 멈춥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결혼식장의 공기가 어떻게 바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호선을 그립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내려앉은 연회장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복수극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여사의 서늘한 목소리가 연회장의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주변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저를 향한 멸시 어린 시선들만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제 뒤에서 입을 가린 채 수군거립니다. 신부 쪽 집안이 문제가 있네. 이 사장이 며느리 하나는 잘못 들였어. 같은 말들이 독액처럼 흐릅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제 맞춤 수트가 갑자기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이 옷이 그들에게는 그저 고졸 백수가 부린 가소로운 허영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민준 씨 못 들었어요? 이 자리는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축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보안 요원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제발 스스로 발길을 돌려줘요. 그게 세연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 아니겠어? 수진이는 이제 제 팔을 잡아 끌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아파서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 제 가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던 그 잔인함이 성인이 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수천 번의 수술을 집도하며 단련된 침착함이 흐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성적인 평온함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저를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사장님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주제 모르는 젊은이의 오기로 들렸을 겁니다. 박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든 와인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갑니다. 마치 누군가의 상처처럼 붉고 선명합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너 같은 애를 초대했다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이 사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내 이름 석자나 기억하실 것 같니? 수진아, 당장 지배인 불러와라. 신부 측 가족 중에 불청객이 섞여 있다고 전해. 그때였습니다. 신랑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매형, 진우 형이 소란을 감지하고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세연이는 아직 다른 하객들과 사진을 찍느라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우 형은 제 곁으로 와서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한테 왜 그러세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진우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애가 우리 집안이랑 엮이는 거 나 용납 못해. 얘 고졸이라며?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나고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결혼식에 부를 생각을 했니? 세연이도 그래, 동생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감히 이 자리에. 박 여사의 화살이 이제 누나에게로 향합니다. 제 개인적인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누나의 이름이 그들의 저렴한 입술에 오르내리는 것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바늘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 정체를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강 이사장님이 그토록 모시고 싶어 했던 이번 VIP 수술의 집도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나의 가장 행복한 날을 제 복수국의 무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지금 여기서 이사장님을 불러 제 신분을 밝힌다면 결혼식은 축제가 아니라 충격과 혼돈의 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형님, 누나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잠시 신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우 형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친절함조차 지금의 저에게는 가시처럼 따갑습니다. 수진이는 지배인을 부르러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이제야 겁이 좀 나나 봐? 하긴 여기서 끌려나가는 꼴을 전광판에 비춰주면 참 볼만하겠지. 이민준,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늘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민폐 덩어리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제 과거의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팠습니다. 모야 병으로 쓰러졌던 그날들, 누나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병원비를 대던 그 시절. 제가 아픈 것이 누나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밤마다 몰래 울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의사가 되었는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승리자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나가주지. 내가 여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세연이 처지만 더 곤란해질 뿐이야. 이사장님 댁 며느리가 고졸 동생 때문에 망신당했다는 소문, 내가 내고 싶은 건 아니지.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누나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가 되어 돌아와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얼룩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연회장 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수진이의 웃음소리와 박 여사의 차가운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복도는 연회장 안보다 훨씬 서늘했습니다. 화려한 카펫 위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울 자격조차 없는 냉정한 성인이니까요.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이사장님의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 교수님, 이사장님께서 피로 현장에서 교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VIP 수술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동자에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강 이사장님은 저를 찾고 있고 그의 가족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이 지독한 역설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대신 다시 연회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 너머에서 누나는 지금쯤 사람들의 축복 속에 웃고 있겠지요. 그리고 박 여사와 수진이는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저를 쫓아낸 무용담을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과연 당신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제 안에서 새로운 결심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직 배경과 학벌로만 재단하는 그 거만한 오만함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무너뜨려 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병원,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저는 제 진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고 그들의 생명줄은 곧 제 손끝에 놓이게 될 테니까요. 저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무심합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곧 다가올 거대한 반격에 대한 흥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병원에서의 일과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박 여사와 수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저는 엔진을 걸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과거의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해야만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제 차창을 따라옵니다. 그 차가운 빛이 마치 제 결심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 유난히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깊어진 어둠 속으로 저는 침잠합니다. 가장 밝은 빛을 내기 위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시간입니다. 3일 뒤 병원에서 열릴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 진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의 공기가 벌써부터 제 피부를 자극해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어제 그 화려했던 예식장의 백합 향기는 간대없고 차갑고 건조한 공기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복 차림으로 강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S병원의 별관 복도를 걷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임 전이라 제 존재를 아는 이는 이사장님과 소수의 비서진뿐입니다. 벽면에는 이 병원을 거쳐간 명의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끝에는 누나 세연이의 사진도 작게 붙어 있습니다. 소아과 과장 대리,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누나의 노력이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립니다. 하지만 병원 게시판과 휴게실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다릅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언가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박 여사와 수진이가 퍼뜨린 독한 소문이 이미 병원 전체를 집어삼킨 모양입니다. 이 사장의 며느리가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더라. 그 남동생은 학력 위조까지 하려던 고졸. 백수라더라 같은 악의적인 소문은 발이 달린 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소아과 외래 진료실 근처에서 누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나는 평소보다 파리한 안색으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의 뒤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의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마치 제 집인 양 거들먹거리며 누나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연 언니, 지금 진료가 손에 잡혀요? 병원 게시판 난리 난 거 못 봤나 봐. 언니 동생 때문에 우리 오빠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요. 이 사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알아서 거취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환자 보호자들까지 멈춰 서서 구경거리가 난 듯 누나를 쳐다봅니다.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깃을 여미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나중?
지금 병원 이미지가 깎여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디 있어요? 고졸 동생 둔 의사가 우리 병원 간판을 더럽히고 있는데. 수진이는 이제 누나의 차트를 빼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누나 앞을 막아서며 수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서립니다. 그만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홍보팀장으로서 자격 미달 아닌가요? 제 차가운 말투에 수진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칩니다. 그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여기 주인공 나오셨네. 고졸 백수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희 남매가 우리 집안에 빨대 꽂으려고 작정했다는 거 세상이 다 알아. 경비 아저씨, 여기 외부인 침입했으니까 당장 끌어내세요.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나는 제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민준아, 제발. 그냥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누나 좀 도와줘. 누나의 애절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나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제 신분을 밝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누나의 시댁과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혼이 흠이 되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문에서 누나가 겪을 고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결국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침묵이 오히려 누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는 자괴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이고 수많은 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저와 누나의 삶만 거센 폭풍우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저는 강 이사장님께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비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던 제 다짐이 학벌과 배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수술 실력을 갖췄어도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돌리는 것은 메스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강 이사장님의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사장실이 있는 본관 12층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실 앞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이사장의 비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 이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MRI 필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나, 이 교수? 상황이 좋지 않네. 어제 말한 VIP 환자 말일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 이사장님이 건넨 필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위치가 너무 깊어 수술 성공 확률이 5%도 되지 않는 고난도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이름을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환자는 다름 아닌 박 여사의 친정아버지이자 이 병원 재단의 최대 후원자인 박 노인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병원 신경외과 스태프들은 다들 고개를 저었네. 자네가 아니면 이 수술을 집도할 사람이 없어. 하지만 이 수술 실패하면 자네 커리어에도 치명적일 걸세. 그리고 이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가 내 며느리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더욱 수술대를 맡기려 하지 않겠지. 지금 병원 내에 퍼진 소문 나도 알고 있네. 자네가 고졸이라는 소문 말이야. 저는 이사장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나를 구박하던 시댁의 어른을 제 손으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박 여사는 이를 빌미로 저와 누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릴 것입니다.
실패는 곧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름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던 제 눈에 희미한 희망의 단서가 보였습니다. 뇌혈관의 미세한 뒤틀림 사이로 다른 의사들이 놓친 아주 좁은 우회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했던 미세혈관 재건수를 적용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경로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누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오해와 멸시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사장님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위험하네. 박 여사가 자네의 정체를 알게 되면 수술실 입구부터 막아설 걸세.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릴 것이고 그 결과로 제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누나에게 가는 화살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결연한 눈빛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지지. 자네는 오직 환자만 생각하게. 이사장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 중앙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이전 기록들을 꼼꼼히 살피던 저는 뜻밖의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가 병원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증거가 담긴 내부 감사 보고서의 초안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입원과 함께 묻혀버렸던 이 서류가 누군가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전산망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내려받아 개인 저장 장치에 담았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술과 악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모두 주어졌습니다. 절망뿐이던 어둠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빛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오니 박 여사가 수진이를 대동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병원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중앙에서 비서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안 꺼졌니? 너 같은 게 기웃거릴 곳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녀의 욕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곧 다시 뵙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요. 박 여사는 의아한 듯 제 뒷모습을 쳐다보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24시간 뒤면 수술이 시작됩니다. 그 수술실 문이 열릴 때 저는 더 이상 고졸 백수 민준이가 아닐 것입니다. 누나를 지키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며 저들의 오만한 가문을 무너뜨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병원의 밤은 유난히 깊고 정적입니다. 복도의 하얀 조명은 낮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불꽃이 일렁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컨퍼런스룸에 홀로 앉아 CHAIRMAN 파크 노인의 뇌혈관 지도를 수백 번도 넘게 훑었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혈관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저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제 머릿속에서 터질 듯 요동치던 그 고통을 이겨냈던 순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잠시 메스를 쥐는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손끝의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납니다. 오랜 시간 고립된 방에서 홀로 전공 서적을 파고들며 보냈던 고독한 시간들, 인종차별과 편견을 실력 하나로 잠재웠던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날들이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제 제 목표는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나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만 매기던 그들의 오만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새벽 2시 저는 소아과 병동 구석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누나 세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누나는 쪽잠이라도 자려는지 소파에 불편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환자 차트에는 누나의 눈물 자국인 듯 얼룩이 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리태웁니다. 누나는 자신보다 저를 더 걱정하며 이 험난한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제 코트를 누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누나가 부스스 눈을 뜹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민준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직 집에 안 갔어? 누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나만 믿어. 이제 다 끝났어. 누나가 나 때문에 울 일 이제 다시는 없을 거야. 민준아, 어제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냥 우리 이 병원 그만두고 조용한 곳으로 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하면 돼. 너 공부한 거 아까우니까 내가 뒷바라지 더 해줄게. 누나는 여전히 저를 지키려 합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보다 제 미래가 꺾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목이 메어옵니다. 저는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누나. 도망칠 필요 없어.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해. 누나 동생, 누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내일이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누나는 제 확신에 찬 눈빛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에게 곧 다가올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여사와 수진이는 사색이 되어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이 사장님은 저를 수술 준비실로 불렀습니다. 이 교수 준비됐나? 병원 스태프들에게는 자네 정체를 철저히 숨겼네.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미국에서 온 초빙 교수로만 알려질 걸세. 네, 이 사장님.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푸른색 스크럽복이 제 몸에 착 감깁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고졸 백수 민준이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려온 냉철한 검투사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캡을 눌렀으니 제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오직 제 눈빛뿐입니다. 수술실 입구로 향하는 길에 박 여사와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들은 다급하게 이 사장님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 교수가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이라고 하셨죠? 제발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그토록 당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절박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울먹이며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세연이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당신들의 오만함이 만든 지옥에서 당신들을 구원할 사람은 결국 제가 될 겁니다. 수술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술팀 스태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는 누나 세연이를 괴롭히던 신경외과 레지던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집도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수술실에 낮게 깔립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저는 박 노인의 뇌혈관 속으로 조심스럽게 메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손끝으로 집중됩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환자의 심박수 소리와 제 호흡 소리만이 선명해집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혈관벽이 너무 얇아 작은 실수 하나에도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조 의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수술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탈 떨어집니다. 교수님, 어떡하죠? 우회로가 막혔습니다. 어시스트 의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침착하세요. 제일 예비 경로로 전환합니다. 3번 겸자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1단위로 박리합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술렁이던 스태프들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정밀한 손놀림으로 혈관 사이의 유착을 떼어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저는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막혀있던 혈류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류 재개됐습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간호사의 보고에 수술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기분 좋은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이사장님과 누나 그리고 박 여사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박 여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던 누나 세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환자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고 캡을 벗었습니다. 감사는 제 누나에게 하십시오. 박 여사님. 박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는 비명을 지르듯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 내가 왜 여기서 나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누나 세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누나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누나, 나 약속 지켰지? 이제 아무도 누나 무시 못해. 누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박 여사와 수진이를 향해 엄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고졸 백수가 바로 우리 병원의 유일한 희망이었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똑똑히 알겠나?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자락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그녀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하객들과 병원 직원들이 이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제 뒤로 박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누나의 앞에 펼쳐진 복도 끝에는 찬란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이제 우리 남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확실한 희망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나의 손을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함께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병원의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박동이 실려 있습니다. 박 노인의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 중환자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환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S병원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의 전광판에는 세계적 뇌신경외과 권위자 이민준 교수 부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경탄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날 때면 며칠 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참으로 덧없는 권력이고 가벼운 시선들입니다. 저는 이사장실에서 강 이사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앞에 사과 한 박스가 아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산실에서 찾아냈던 박 여사의 공금, 횡령 증거와 병원 내 갑질 실태가 고스란히 담긴 최종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이사장님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교수 미안하네. 내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자네와 세연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특히 자네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를 범한 내 가족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한세.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 병원의 수장이자 재단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의 사과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누나 세연이가 그동안 견뎌온 인내에 대한 보상이었으니까요. 박 여사와 수진이는 더 이상 병원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네. 박 여사는 재단 이사직에서 해임됐고 수진이 역시 홍보팀장에서 물러나 자숙하게 될 거야. 횡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중이고 법적인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걸세. 이사장님의 단호한 처분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자극적인 파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가졌던 그 화려한 배경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이겠지요. 박 여사는 이제 병원 이사장의 아내가 아닌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습니다. 수진이 역시 그녀가 그토록 비웃던 낙오자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모든 타이틀이 떨어져 나간 뒤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누나 세연이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누나는 아이의 환부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괴롭힘도 시어머니의 압박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누나의 직위를 보장하고 사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병원 스태프들은 이제 누나의 눈치를 보며 정중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런 주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이었지요. 진료가 끝난 뒤 우리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 너머로 지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자퇴서를 가방에 넣고 학교 정문을 나서던 그날의 노을도 이토록 붉었을까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내 동생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누나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의 눈가에는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누나. 내가 고맙지. 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 누나뿐이었잖아. 이제는 내가 누나 지켜줄게. 누구도 누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누나는 작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이 넘은 동생을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그 손길이 오늘따라 참 좋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이 마치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제 이름이 새겨진 명찰과 교수 임용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학벌이라는 굴레, 병마라는 쇠사슬,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당당하게 선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누나도 행복해요. 저 잘 살고 있죠?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 한 방울과 함께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잔여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물방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가사가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숫자로, 학벌로 혹은 통장의 잔고로 측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진정한 성공은 나를 멸시하던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쓰일 때 가장 빛이 난다는 사실도요. 병원으로 복귀한 저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응급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생명이 제 손끝에 놓이게 되겠지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이제 제 발소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민준아, 이따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자. 진우 씨도 같이 온대. 복도 저편에서 누나가 손을 흔들며 외칩니다. 매형인 진우 형도 이제는 집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남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 약속. 그 당연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는 압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푸른 조명이 켜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요동칩니다. 제 앞에 놓인 환자의 생명, 그리고 제가 지켜내야 할 수많은 가치들. 저는 다시 한번 메스를 줍니다. 인생은 때로 모진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누군가는 그 비바람에 꺾이고 누군가는 그 비를 맞으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비를 견디고 싹을 틔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고졸백수라 불리던 소년이 세계적인 명의가 되기까지 제 인생의 겨울은 길고 시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당신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들이 있나요? 당신의 꿈이 초라해 보여 고개를 숙이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 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당신만이 피워낼 수 있는 유일한 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도 메스를 듭니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잊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을 더 찬란하게 빛내기 위해.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병원의 창문들은 하나둘씩 환한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입니다. 저 역시 그 빛의 일부가 되어 이 밤을 지키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복수극은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한 일상의 회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더 나은 내일과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